한 나라에서 종교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로마의 온갖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나 조선 500년간 유교의 억압을 받았던 우리의 불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신이라고 수천 년간 욕을 먹어온 무속신앙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렇듯 믿는 자를 죽일 수는 있어도 그 종교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1800년간이나 뿌리내린 지배 종교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인도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오늘날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인 불교가 발상지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불교는 기원전 6세기 인도의 한 작은 왕국의 왕자였던 시다르타의 깨달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힌두교의 모태인 브라만교의 세상이었습니다. 불교는 혁명이었습니다. 브라만 신의 천지 창조는 물론 무엇보다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는 인간 평등 사상에 인도인들은 열광했습니다. 불교 인구가 늘어나면서 왕들과 귀족, 상인들이 후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왕 때 불교는 인도 전역은 물론 인근의 나라에까지 전파되면서 국제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불교가 맞은 인도에서의 최전성기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불교의 멸망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불교 교단이 너무 부자가 된 게 문제였습니다. 지배층의 넉넉한 후원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승려들은 더 이상 탁발을 다니려 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만 해도 열반이 되기 전 40년간 전국 각 지역에서 설법을 하며 불교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을러진 승려들은 안전한 데다 먹을 것조차 넘치는 사원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불교를 민중에게 전파할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대신 승려들은 사원에 틀어박혀 온갖 형이상학적인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더구나 일반 민중들의 언어를 써야 한다는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달리 극히 일부 지식인들이나 아는 산스크리트어로 경전을 만들고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불교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불교는 처음부터 이럴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중들이 이해하기에 불교는 너무 철학적이고 학문적이었습니다. 존재에는 반드시 그것이 일어날 인연이 있다는 연기나 불교의 핵심 교리인 사성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법인 팔정도 등 불교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지식인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참선이나 고행 같은 불교 수행법 역시 하루 먹고 살기 바쁜 민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불교는 처음부터 일반 대중의 접근이 어려운 지식계급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불교는 관운상제 같은 가정의식이나 종교 의례를 전혀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인들의 일상을 뿌리내릴 수 없었습니다. 일반인으로선 사찰에 가지 않는 이상 불교를 접할 기회 자체가 없었던 셈입니다. 어쨌든 민초들은 불교의 어려운 이론보단 당장 눈에 보이는 신상을 모시고 그 신에게 복을 비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하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불교의 무소유 역시 당장의 생존을 위해 세속적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민초들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이러니 인도의 대중들은 계속 불교에서 등을 돌리고 이해하기 쉬운 힌두교로 속속 넘어갔습니다. 한편 한때 불교에 밀려났던 브라만교는 대혁신에 나섰습니다. 7, 8세기경 불교의 교리와 의식을 받아들여 우리가 익히 아는 힌두교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힌두는 불교의 명상수행법과 열반 개념을 가져왔고 불교의 불살생도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브라만교는 다량의 소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것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힌두화하면서 이게 더욱 확대돼 오늘날 인도에서 소를 숭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힌두교는 한 발 더 나아가 부처를 아예 힌두의 신으로 편입해버렸습니다. 힌두 최고의 신 중 하나인 비슈누의 환생이란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불교는 이 대목에서 대악수를 두었습니다. 인도에서 불교의 세태를 거론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소위 불교의 힌두화입니다. 불교에 대해 힌두의 우위가 점차 뚜렷해지자 인도의 왕국들도 점차 불교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카스트 제도와 윤회에 의한 운명론을 뼈대로 하는 힌두교가 불교보다 자신들의 통치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족과 귀족의 후원에 의존하던 사원 경제는 급속히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불교는 신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힌두교를 대폭 받아들였습니다. 불교는 힌두의 신들과 다를 바 없는 여러 보살을 만들어 신격화한 다음 이들에게 소원을 빌도록 했습니다. 관세음 보살상은 힌두 신들처럼 팔이 여러 개 달리기도 했습니다. 석가모니 살아생전에 그토록 비판했던 주술주의와 신에게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 불교에 도입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9에서 10세기경부터 불교는 힌두교와 구분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불교의 기대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신도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불교 인구의 이탈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어차피 별 차이가 없으니 불교 신도들조차 사찰 대신 집에서 가까운 힌두 신전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인도에서 불교는 힌두교의 아리나 지류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불교에 이슬람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7세기 아라비아 사막에서 시작된 이슬람은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화된 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인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슬람의 출현으로 유럽으로 향하던 인도의 무역로가 모두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인도의 왕족과 상인들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불교의 막대한 재정적 후원자들이었습니다. 다수의 신자가 아닌 한정된 지배층의 후원에 의존하던 불교가 졸지에 궁핍해지는 것은 뻔한 수순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불교가 힌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슬람의 무역로 장악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슬람은 끊임없이 인도를 침입해 크고 작은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수없이 많은 불교 사원이 파괴되고 승려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승려들은 경전을 수레에 실어 대거 네팔과 티베트 등지로 탈출해 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다고 종교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불교는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요인만이 남았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와 불교의 양자 대립구도였습니다. 인도에서 불교는 힌두의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는 인간 평등 사상 덕에 빠른 시간 내에 거대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7, 8세기 이후 불교가 위축되면서도 그나마 세력을 유지했던 것은 불교가 형식상이나마 평등주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불교의 존재 이유는 평등이라는 사회 정치적 이데올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슬람이 불쑥 이 양자 구도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교와 이슬람은 묘하게도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상업 세력이 기반이라는 것도 그렇고 반카스트와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불교는 반카스트적인 평등주의를 실현할 힘이 없었던 반면 이슬람은 이를 실천할 무력도 있었고 경제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불교를 옹호할 아무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즉, 이슬람은 인도에서 힌두에 대항할 불교의 완벽한 대체제였습니다. 힌두와 불교의 대립구도가 힌두와 이슬람의 구도로 바뀐 것입니다. 이 바람에 인도에서 불교도들이 대거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불교도가 가장 많았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모두 이 과정에서 이슬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슬람의 강압도 일부 있었고 힌두교로 개종할 경우 불가촉 천민이 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에서 불교는 13세기 초 거짓말처럼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불교의 지식계급적인 한계와 불교의 힌두화란 그릇된 판단 등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불교가 소멸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불교가 인도 사회에서 담당했던 역할을 이슬람에게 빼앗기면서 존재의 이유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역사가 오래된 종교라 할지라도 올바른 정치 사회적인 역할을 못할 경우 그 나라에서 도태될 수도 있음을 불교 발상지인 인도가 경고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의 중국 혐오는 대단합니다. 지난해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이 56개국을 대상으로 중국에 관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반중의식이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무려 81%가 중국에 부정적입니다. 세대별로 따지면 20, 30대의 중국 혐오가 압도적입니다. 이 조사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특징은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중국에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북한에 대한 인식보다도 더 나쁘죠. 오죽하면 지난 대선 결과도 반중 감정이 일정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반중 국가가 또 있습니다. 베트남입니다. 오래된 순으로 꼽으라면 단연 베트남이 세계 1등입니다. 베트남은 역사 자체가 중국으로부터 살아남기입니다. 이게 수천 년간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선 세대불문 국민 전체가 뼛속 깊이 중국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베트남은 기원전 2세기 말부터 한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려 1000년간이나 이어졌죠. 하지만 베트남은 단 한 번도 중국에게 만만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기 33년경에는 증짝과 증리 자매의 전설적인 활약으로 잠시 독립하기도 하죠. 중국의 압도적인 힘에 다시 나라를 빼앗기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질기디 질긴 저항의 시작입니다. 삼국지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로 칠종칠금이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남만의 왕인 맹핵을 7번 사로잡고 7번 풀어주었다는 그 얘기죠. 물론 삼국지에서 남만은 베트남의 일부인 것처럼 그려지거나 해석되지만 이는 소설적인 과장이고 허구입니다. 그럼에도 이 고사에서 우리는 중국이 가진 두 가지의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남만은 남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의 동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거죠. 중국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아가는 중화사상에서 베트남은 한낱 정복하고 교화해야 할 대상이란 걸 분명히 한 것입니다. 공명은 맹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 여러 차례 풀어주죠. 적 왕의 목을 치고 땅을 빼앗으면 그만인 당시로선 무척 이례적인 인내심입니다. 이건 그만큼 소설에도 등장할 정도로 베트남이 오래전부터 중국의 지배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줍니다. 긴 세월 끊임없이 저항하던 베트남은 드디어 938년에 천년의 한을 풀게 됩니다. 당나라가 멸망하고 5대 십국 시대로 분열된 틈을 타 응호 왕조가 중국으로부터 첫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가만히 놔둘 중국이 아니죠. 혼란이 송나라에 어느 정도 수습되자 두 차례나 베트남으로 토벌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실패하죠. 토벌은커녕 이 시기에 베트남은 오히려 10만 대군으로 송나라를 급습해 일시적이지만 지금의 광동성까지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만만히 보던 베트남에 시달리던 송나라는 결국 1174년 처음으로 베트남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독립국은 아닙니다. 중국과의 체급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었죠. 조선처럼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4대 관계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때 송나라는 베트남을 안남국이라고 부르고 안남국왕에 봉했죠. 당나라 때 이 지역을 남쪽을 안정시킨다는 뜻의 안남이라고 부른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밥을 하면 날아갈 듯한 동남아의 쌀을 요즘도 안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름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남국의 왕은 스스로를 대월의 황제라 칭하며 중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내세우곤 했습니다. 중국이 분열에 빠지면 조공도 바치지 않았죠. 이게 못마땅했던 중국은 통일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베트남에 군을 보냈습니다. 원나라 때는 3번이나 침공했고 명과 청 때도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때마다 베트남은 쑥대밭이 되었으니 중국에 대한 원한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이 중 명나라의 대확장을 이끌었던 3대 황제의 영락제는 베트남이 조공을 거부하자 1406년 10만 대군으로 베트남을 병합시켰습니다. 다시 중국의 식민지가 된 베트남을 20년간의 질긴 저항 끝에 독립시킨 게 레 왕조의 초대 황제인 레러이라는 인물입니다. 의병을 일으켜 독립운동에 나선 레러이는 첫 전투에서 패한 후 명과의 정면 대결에선 승산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엔 철저하게 적이 쫓아오면 도망가고 물러나면 기습하는 유격전을 벌였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명나라는 베트남과 형식적인 조공 관계를 맺고 철수하게 되죠. 레러이의 유격전은 이후 베트남의 핵심적인 군사작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게릴라전으로 베트남은 중국 외에도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거함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청나라 때 침략군은 무려 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한때 수도인 하노이가 함락되는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역시 베트남의 특기인 게릴라전으로 청나라를 대패시키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월남이란 이름이 이때 지어졌고 베트남은 월남의 현지어 발음입니다. 이렇듯 중국과의 항쟁이 곧 베트남의 역사입니다. 베트남은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북쪽을 죽자사자 수비하는 한편 오랜 세월에 걸쳐 남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이 모습은 베트남의 지도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토를 보면 북에서 남으로 해안을 따라 좁고 길게 뻗어 있습니다. 라오스와의 국경지대는 길이가 1100km에 달하는
험준한 안남 산맥과 끝없는 밀림이라 이곳으로 땅을 넓힐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대신 베트남은 남쪽 끝의 메콩강 유역을 캄보디아로부터 빼앗아 200여 년 전에 자국 영토화했습니다. 중국에는 약소국이지만 인도차이나 반도에선 나름 골목대장 역할을 하는 게 베트남이죠. 중국과의 오랜 충돌은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으로 지금도 베트남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하노이의 북부 지역은 아무래도 군사의 중심지라 베트남에서 가장 보수적입니다. 반면 큰 군사적 위협이 없는 호치민의 남부는 경제에 전념하면서 베트남에서 가장 진보적이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북부는 한중일과 비슷한 동아시아 영향권이고 남부는 동남아시아 문화권의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두 나라가 공산화되면서 한때 극적인 동맹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세계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진영으로 나뉘면서 중국이 프랑스와 독립전쟁을 벌이던 베트남을 지원한 것입니다. 베트남이 미국이라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도 중국의 지원이 큰 몫을 했죠. 하지만 이념을 같이 하는 동지적 관계도 영토 욕심 앞에선 한낱 휴지 조각인 게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베트남이 미국과의 전쟁에 정신없는 틈을 타 중국이 베트남 영토했던 파라사일 제도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게 오늘날 미국까지 개입된 남중국해 국제분쟁의 싹이 되었죠. 다시 악화된 양국 관계는 베트남이 중국의 지원을 받던 캄보디아를 점령함으로써 다시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정예병이 캄보디아 파견된 허점을 노리고 중국은 1979년 60만 병력으로 베트남을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예비 병력도 당해내지 못하고 겨우 한 달 만에 별 소득 없이 물러났습니다. 10년 뒤에 양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해 비로소 전쟁을 마무리했지만 베트남은 요즘 또 다른 위기감에 쌓여 있습니다. 다시 베트남의 지도를 봅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베트남의 수도였던 후에와 최근 한국인들에게 인기 여행지인 다낭에 있는 중부 지역은 허리가 잘록합니다. 가장 폭이 짧은 곳은 불과 50km밖에 되지 않죠. 여기를 점령당하면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이게 베트남의 지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베트남의 아킬레스건입니다. 파라셀 제도를 비롯한 남중국해에 중국이 건설 중인 해군 기지는 베트남의 아킬레스건을 노리는 비수와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쪽으로 팽창하면 됩니다. 국경을 맞댄 이웃 국가들인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늘 걱정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라오스와 캄보디아도 살기 위해 친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베트남은 중국과 라오스, 캄보디아의 포위딩골이 되었지요. 베트남이 중국에서 벗어나려 할수록 주변 국가들이 오히려 친중 국가가 되어 베트남을 위협하는 역설, 이게 베트남의 딜레마입니다. 베트남 국민의 반중 감정과 달리 베트남 정부로선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딜레마도 있습니다. 힘의 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베트남 수출의 절반을 중국이 차지하는 경제적 이익도 결코 포기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좋든 싫든 중국과 공생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갈등을 표면화시키지 않고 관리하는 데 외교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오랜 항쟁에서 배운 손자병법도 충실히 따르고 있죠. 가까이에 있는 강대국은 영토를 원하고 멀리 있는 강대국은 영향력을 원할 뿐이라는 가르침 말입니다. 한때 원수였던 미국과 잘 지내며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바로 이에 따른 것이죠. 이처럼 베트남의 중국으로부터의 살아남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지정학적 숙명입니다. 그 길은 지금까지처럼 험난하겠지요. 하지만 그간 베트남이 보여온 불굴의 의지와 강대국을 이겨보았다는 민족적 자부심, 이 두 가지가 베트남의 생존에 계속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792년 8월 10일) 파리의 튠르리 궁으로 성난 민중들이 몰려왔습니다. 한창 프랑스 혁명이 진행 중이던 때였습니다.
이 궁에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군중 숫자의 겁을 집어먹은 왕의 근위병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부대만이 필사적으로 군중과 맞서 싸웠습니다. 서로 간의 사상자가 속출하자 프랑스 시민군들이 퇴로를 열어줄 테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왕과 왕비는 궁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 부대는 전멸했습니다. 모두 786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위스 용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무모한 싸움을 한 것일까요? 프랑스 왕에 대한 충성심? 아닙니다. 그건 조국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한 죽은 병사에게서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엔 우리가 왕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도망친다면 이후 우리의 후손들은 아무도 용병으로 일하지 못할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알프스의 나라입니다. 산만 전 국토의 70%입니다. 여기에 호수를 합치면 75%입니다. 경작지가 겨우 25% 뿐입니다. 그마저 냉해가 심해 농사 짓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스위스는 늘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통했습니다. 장남은 그나마 작은 땅이라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형제들은 해로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게 용병 사업입니다. 스위스는 가난했지만 군인들의 용맹함은 오래전부터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폐활량이 뛰어났고 체력도 좋았습니다. 게다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과 싸우느라 많은 실전 경험도 갖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의 몸값은 아주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왕가가 급할 때면 이들을 찾았습니다. 백년 전쟁, 부르고뉴 전쟁, 스페인, 폴란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나폴레옹 전쟁 등 유럽의 굵직한 전쟁 뒤에는 늘 이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이 있는 바티칸조차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경비는 오로지 스위스 용병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절대로 고용주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의 예에서 보듯 이들은 계약을 지키기 위해선 몰살도 감수했습니다. 용병 얘기를 이렇게 말머리 삼아 길게 하는 것은 스위스가 잘 살게 된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뢰할 수 있었다와 비싸다입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스위스가 부국이 된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는 중립국입니다. 지도를 보면 스위스는 유럽의 거의 중앙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주변으론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강대국들이 득식을 거립니다. 이들에 의해 스위스는 툭하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스위스는 오래전부터 생존을 위해 중립국을 추진해왔고 19세기 초가 되어서야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른 나라의 분쟁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용병 산업은 완전히 접게 되었습니다. 이 중립국의 지위가 스위스의 부국화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도 뒤에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스위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지 오직 산업 중심으로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16세기 후반 프랑스에선 위그노 전쟁이 벌어집니다. 구교와 신교 간의 종교 전쟁입니다. 이때 많은 위그노 즉 신교도들이 박해를 피해 스위스로 이주해 왔습니다. 스위스는 칼뱅과 츠빙글리의 종교 개혁으로 신교가 이미 굳건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넘어온 위그노 중엔 당대 최고의 기술을 가진 시계공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이 시기 스위스엔 보석 세공업 같은 정밀 수공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검소한 삶이 강조되던 종교개혁 분위기로 인해 이들이 대거 시계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했습니다. 이들이 위그노의 장인들에게 시계 제작 기술을 배웠고 여기에 세공업자 특유의 정밀함이 더해지자 품질이 뛰어난 시계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는 인구가 매우 적은 나라라 무역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시계는 스위스의 여러모로 딱 들어맞는 제품이었습니다. 좁고 험난한 산길이 많은 나라라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제품이라면 운송이 어려워 외국에 내다 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계는 작고 가벼웠습니다. 그럼에도 부가가치는 엄청났습니다. 스위스의 상인들은 큰 가방에 시계를 가득 담아 알프스 산맥을 넘어 프랑스로, 독일로, 이탈리아로, 네덜란드로 시계를 내다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용병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스위스 역사상 첫 산업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18세기 후반에는 제네바에서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계 산업에서 일하며 연간 8만 5천여 개의 시계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초고가의 명품 시계로 세계를 휩쓰는 시계의 나라 스위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의 몸값이 아주 비쌌고 그럼에도 모든 왕가가 이들을 찾았다는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위스 시계가 바로 그랬습니다. 스위스 시계는 비쌌고 그럼에도 높은 품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조는 오늘날까지도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가가치가 높은 비싼 제품만 판다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예가 또 있는데 제약사업입니다. 스위스의 제약사업은 처음엔 염색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알프스에서 나는 여러 식물을 이용해 천에 갖가지 색을 물들이던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스위스인들은 점차 알프스의 산자락에 진귀한 약초가 산더미처럼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들은 약초를 알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담아 알프스의 봉우리를 넘어 전 유럽에 내다 팔았습니다. 약초는 시계보다도 가벼웠고 부가가치도 높아서 가방 하나만으로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약업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날 스위스는 세계 신약 발매 1위 기업인 노바티스, 항암 치료제 1위 기업인 로슈 같은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스위스를 보잘것없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탈바꿈시켜준 1등 공신은 시계와 함께 섬유산업입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방적기를 들여오면서 스위스는 본격적인 섬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으로 더 이상 기계를 들여올 수 없게 되자 일순간 위기를 맞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직접 방적기를 개발한 것은 물론 여기에 사상 최초로 디젤 엔진을 달아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덕에 한때 스위스의 섬유산업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스위스산 방직기계도 날개에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1900년엔 전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섬유산업에 종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섬유산업의 발전에는 스위스 용병들이 큰 몫을 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용병이 파견되다 보니 각국의 시장 사정에 밝았고 이들을 신뢰하는 인맥들도 많아 쉽게 팔도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약소국이었을 때 스위스의 지리적 위치는 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역에 눈뜬 스위스에겐 교통의 요충지가 오히려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스위스는 알프스 너머의 나라들과 교역을 늘리기 위해 19세기 초에는 도로 건설에 주력했고 19세기 중반에는 철도망도 대폭 늘렸습니다. 이게 스위스에겐 전혀 기대치 않았던 또 다른 산업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스위스 경제에 만만치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업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유럽의 부유층들은 해외여행이 가능했습니다. 19세기 말이 되어선 35만 명의 관광객이 스위스를 찾아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계와 섬유, 관광과 제약 등에서 자본을 축적하게 되자 스위스는 금융업으로 손을 뻗쳤습니다. 그리고 은행 사업의 성공은 알프스에 갇힌 빈국 스위스를 일약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국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위스의 금융업 역시 프랑스에서 위그노들이 이주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7세기 후반 루이 16세가 신교의 자유를 허용한 낭트 칙령을 철회하면서 제2차 위그노 탈출이 벌어졌습니다. 스위스로 온 위그노들 중에선 신흥 재력가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제노바에서 고리 대금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치를 일삼던 루이 16세가 이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죠.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신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절대 비밀에 붙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게 창피했던 것이죠. 스위스 은행 하면 예금주와 돈의 출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비밀주의로 유명합니다. 이게 바로 루이 16세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스위스의 금융업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건 스위스가 중립국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과 스위스라면 자신들의 돈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나자 부자들은 안전한 나라를 찾았습니다. 유럽에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스위스밖에 없었습니다. 스위스 은행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몰려들었습니다. 게다가 유럽의 돈은 독일이든 영국이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지는 순간 돈이 휴지 조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석유를 대는 아랍에서도 결제 수단으로 스위스 프랑을 요구했습니다. 허구한 날 침략을 당하던 그리고 용병 외엔 먹고 살 길이 없던 이 가난한 나라의 돈이 일약 기축통화까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긴 유럽의 부자들은 1, 2차 세계대전에서 모두 살아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치의 비밀 경찰 게슈타포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독일 부자들이 맡긴 돈도 고스란히 스위스 은행의 소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찰 많기로 소문난 유태인의 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압력으로 유태인 후손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찔끔 주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스위스의 금융업은 스위스의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을 통해 전쟁의 리스크가 적은 스위스의 안정성이 부각되자 수많은 국제기구들도 스위스에 잇따라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국제적십자사, 국제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 국제결제은행 등 30여 개의 주요 국제기구와 250여 개의 NGO 단체가 스위스에 양질의 일자리를 지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축구연맹도 스위스에 본부가 있습니다. 또한 구글의 해외기술센터를 포함한 5천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스위스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 이 나라의 부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위스가 부유해진 그 기저에는 용병에서 보는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 중립국이 되면서 오랜 세월 전쟁을 피한 덕에 지속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산업 흐름을 보면 또 하나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역량의 집중화입니다. 스위스의 인구는 오늘날에도 870만 명 정도입니다. 영토도 남한의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모든 분야의 산업을 고루 발전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특정 분야의 산업에 올인해 왔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시계, 제약, 섬유, 관광, 금융이 모두 그랬습니다. 온 역량을 집중해 특정 산업의 수준을 최고로 끌어올린 다음 물건을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스위스가 지금까지 수백 년간 반복해온 일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스위스는 어느 곳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얼핏 알프스의 대자연 풍경과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바로 첨단 하이테크 산업입니다. 스위스는 크게 뭉뚱그려 얘기하면 이공계의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가는 직업학교도 단 15%만이 진학하는 대학교도 이공계가 절대 다수이고 절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계에서 시작된 정밀 기술에 전자공학을 결합해서 의료기기, 선박터빈, 발전설비, 정밀 측정기는 물론 우주 비행선까지 최첨단 하이테크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당연히 엄청나게 비싸고 그럼에도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만 팔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들은 용병으로 목숨 팔아먹고 살던 나라를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2천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술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스 로마에선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라 하고 이집트에선 죽음의 신인 오시리스가, 성경에선 하느님이 노아의 방주 주인공인 노아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문어 빅토르 위고는 역시 휴머니스트답게 이의 반론을 제기하며 물은 신이 만들었지만 술만큼은 인간이 만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요즘 연구에 의하면 술은 신도 인간도 아닌 원숭이가 맨 처음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움푹 팬 바위에 원숭이가 숨겨놓은 과일이 발효된 것을 우연히 인간이 맛보게 되고 이것이 술로 발전했다는 설이죠. 이후 술은 선사시대 이래 거의 모든 곳에서 인간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물론 몇몇 예외 지역은 있죠.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알래스카나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호주의 원주민인 애버리진이 살던 건조 지역 같은 곳 말입니다. 자연 발효가 일어날 수 없는 극한의 환경을 가진 곳들이죠. 어쨌든 수많은 사람이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 술을 마셔왔으니 다양한 술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술과 함께하는 안주죠. 동양,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시아지만 서양과 대비상 동양이라고 그냥 칭하겠습니다. 암튼 이곳에선 안주 없는 술은 상상하기 어렵죠. 반면 대부분의 서구권에선 아예 안주라는 개념이 없어서 대개는 그냥 술만 들이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술은 고대 사회 어디든 제사 의식에서 사용되던 성스러운 음료였습니다. 원래는 제물로 고기와 피가 주로 바쳐졌죠. 그러던 게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인류의 발전이 거듭되면서 제물의 성격이 바뀌어 갔습니다.
희생물로 바치던 짐승이나 인간은 각종 음식이, 피는 쉽게 그리고 언제든 대량 추조가 가능한 술로 대체되었죠. 특히 이런 현상은 동양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신에게뿐 아니라 조상에게까지 풍요와 안녕을 비는 제사의식이 발전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제사 후에는 제사상의 음식과 술을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눠 먹었죠. 이때부터 동양에서 술은 여러 음식의 하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동북아에 유독 이런 문화가 정착된 건 농경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경문화와 유목문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경사회는 함께 모여 일하는 것이 파종, 추수, 관계 등 모든 면에서 절대 유리했기 때문에 집단주의를 형성하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술은 이미 만들어진 우리라는 집단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 친교의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시면서 흔히 하는 말인 오가는 술잔 속에 쌓이는 우정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확대돼 술이 잘 모르는 사이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도 하게 된 것입니다. 술자리가 친교의 의미가 강해지면서 서로 술을 권하는 권주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서로 따라주고 받아 마시는 대장 문화로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 마시게 되는 술의 양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죠. 친교에는 접대의 의미도 있어서 술과 함께하는 거한 음식을 차리게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안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안주 없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면 속이 부대끼게 마련이죠. 안주라는 이름도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안주에서 한문 누를 안자는 안마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술과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써 술 기운을 지그시 누른다는 뜻입니다. 술이 음식의 일종이고 한자리서 많은 양을 마시다 보니 서양과 달리 동양의 술은 알코올 도수가 훨씬 약한 편입니다. 곡주나 과일주 등 발효주가 많은 편이죠. 물론 중국의 독주들이 꽤 있기는 하지만 한중일이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양에서 술은 강력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즉 술자리에 초대된다는 것은 한 조직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고 그 반대는 조직에서 배제된다는 뜻입니다. 술이 갖는 이런 강력한 비언어적 뜻을 알기에 직장인들의 회식 자리를 마냥 피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서양은 어떨까요? 물론 서양에서 안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런던이나 파리, 로마 같은 대도시의 술집에선 간단한 과자나 감자튀김, 견과류 등을 내주기도 합니다. 스페인의 핀초스처럼 간단히 집어먹을 수 있는 여러 핑거푸드도 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홈파티 등에선 술과 함께 샌드위치나 핫윙 같은 간단한 음식이 차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럽의 펍이나 주점에선 술만 파는 게 보통이죠. 특히 위스키, 꼬냑, 스카치 같은 독한 술일수록 더 깡술로 마십니다. 안주가 나오더라도 동양의 푸짐한 요리하고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실제로 안주라는 단어를 영어로 검색해보면 마땅한 단어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스낵, 사이드 디쉬 정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안주하고는 역시 딱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없다는 건 서양의 안주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통 동양에선 술이 음식의 하나이지만 서양에선 기호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도 음식과 함께 발달한 술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주와 맥주입니다. 동양처럼 알코올 도수가 약한 발효주들이죠. 하지만 동서양의 술은 태생부터 용도가 달랐습니다. 석회수는 유럽 대부분 나라의 고민입니다. 석회질이 가득한 이물을 그냥 마실 수 없었기에 맥주가 만들어졌죠. 맥주는 이뇨 작용으로 인해 석회질이 몸 안에서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맥주가 서민의 음료수라면 포도주는 귀족의 음료수였습니다. 와인은 순수하게 포도로만 발효시켜 만든 술이기 때문에 석회질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포도주는 벽돌처럼 딱딱한 빵을 부드럽게 적시 먹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맥주와 포도주는 술이 아닌 물의 대용품이니 안주와 함께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맥주와 포도주는 반주로 식사와 함께 먹는지라 따로 안주를 준비하는 문화 자체가 생길 여지가 없었던 셈입니다. 맥주와 포도주가 음료수라면 유럽에서 비로소 술 대접을 제대로 받은 건 위스키, 고냑 같은 증류주였습니다.
유럽에서 증류주의 역사는 술 전체의 역사에 비해선 무척 짧습니다. 증류하는 기술 자체가 십자군 전쟁 와중에 이슬람 세계로부터 배워온 것이죠. 하지만 증류주 역시 동양처럼 교류를 위해 여럿이 모여 함께 마실 일은 없었습니다. 유럽은 사실상 많은 지역이 반농, 반목 상태였습니다. 농사도 벼농사와는 노동력 밀집도가 한참 떨어지는 밀농사 위주였죠. 무엇보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14세기 중반 페스트가 퍼지면서 유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으면서 수백 년간 유럽 전역이 공포 속에 빠져 지내야 했죠. 페스트에 대한 아무 치료제가 없었던 이때 알코올이 병균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막연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증류주가 유럽 전체에 본격 유행하게 되죠. 전염병의 특성상 모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증류주 역시 혼자 조용히 즐기는 술이 되어갔습니다. 혼자 이 독한 술을 아무 데서나 한두 잔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증류주 역시 안주가 필요 없었죠. 이후 증류주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알코올 도수와 향을 선택해 마실 수 있는 기호식품이 되었습니다. 위스키와 코냑은 이처럼 향을 함께 즐기는 술이죠. 그래서 서양인들은 안주를 함께 먹으면 향이 지워져 오히려 피하는 게 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럽이 펍에 가면 서서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TMI지만 이건 유럽에 안주가 없어서 가능한 술 문화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럽의 술집들은 안주 없이 술만 팔아서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겨우 맥주 한 잔 놓고 한두 시간씩 떠드는데 말입니다. 이에 관한 자료는 없더군요. 혹시 아는 분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독일 제국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고 보니 세계의 식민지는 이미 열강들의 차지였습니다. 단독 진출은 무리라고 판단한 비스마르크는 동양에서 협력자를 찾았습니다. 당시 중국의 실력자인 이용장이 적합해 보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독일산 순종 셰퍼드 2마리를 고르고 골라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초조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몇 달 뒤 이용장으로부터 서신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누군가 지어낸 듯하지만 이 이야기만큼 문화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셰퍼드만큼은 아니더라도 서양인들이 비 오는 날 굳이 우산을 쓰지 않는 것도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장대비에 모자 하나만을 눌러쓰고 거리를 걷는 남자들의 모습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미국, 호주 등 서양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서양인들의 몸은 방수철이라도 되어 있는 걸까요?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바로 위에는 오리곤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가 잦은 곳 중 하나입니다. 2017년 한 신문사가 1,7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비 오는 날 우산을 챙겨가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절대 안 가져간다는 응답이 무려 66%나 되었고 항상 가져간다는 사람은 겨우 5%뿐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두 손이 자유로운 게 좋아서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귀찮게 우산 들 바엔 비 맞아 꿉꿉한 몸으로 종일 지내는 게 더 나은 모양입니다. 비의 특성이 우리와 좀 다르긴 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서양에선 우리와 같은 장마가 없습니다. 유럽에선 특히 한국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폭우가 드물죠. 대신 부슬부슬 하루에도 여러 차례 내립니다. 그것도 해가 쨍쨍하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도 하니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언제 내릴지 모르는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반복되는 데다 비가 와도 대개는 금방 그치니 우산을 매번 챙기는 게 참 번거롭기도 할 것입니다. 게다가 바람이 심해 비가 사방으로 뿌려대니 우산이 별 쓸모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우산은 비싸기만 하지 별 효율성은 없는 거추장스러운 물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빗물에 대한 인식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때 우린 내리는 비는 모두 산성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맞으면 몸에 해로움으로 우산을 꼭 써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죠. 하지만 서구인들은 산성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듯합니다. 씁쓸하지만 양쪽의 공기질이 다르다는 얘기겠지요.
산성비가 아니더라도 우린 여전히 공해로 오염된 물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서양인들은 비를 그냥 몸에 맞아도 괜찮은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산을 써야 할 필요성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서양 남자들이 외모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라 비 맞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점도 있고, 일부이긴 하지만 실내에서 우산을 펴면 재수가 없다는 미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우산을 쓰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넘어질 수도 있으니 비옷을 더 권장하기도 합니다. 삼보 승차라고 3걸음 이상이면 무조건 자동차를 탄다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선 모든 곳을 자동차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우산이 사실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기 꺼려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서양 사회에 여전히 만연하는 남자 특유의 마초 근성입니다. 서양에선 남자가 우산 쓰는 걸 남자답지 못한 나약한 행동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현상은 젊은 층일수록 더 심해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를 무척 창피해 합니다. 유럽보다 더 보수적인 분위기인 미국에선 우산을 쓰면 아예 게이 취급을 받기 십상입니다. 미국에선 남자라면 이래야 한다라는 남성성을 은근 강요받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라면 늘 근육을 단련해야 하고 미식축구나 아이스하키 같은 거친 스포츠를 즐겨야 하며 음악도 락이나 헤비메탈을 들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반면 걸그룹 같은 여성의 음악을 듣는다거나 헬스를 안 하거나 스킨이나 로션을 바르거나 옷과 머리에 신경 쓰거나 백팩이 아닌 토트백 등을 들면 게이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와인을 마셔도 게이죠. 여러 차례 미국 영화에도 출연한 바 있는 배우 이병헌도 미국에서 난데없이 게이 논쟁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겨우 앞머리를 아래로 내렸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미국의 이런 마초 문화는 영국, 프랑스, 아메리칸 원주민들과의 영토 확장 전쟁과 무법자들이 특식을 벌였던 서부 개척 시대의 카우보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들과 서민층들 사이에서 성행할 뿐 중상류층으로 가면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이들은 마초 문화를 하위 문화로 경멸하며 비 오면 누구보다 먼저 당당하게 우산을 꺼내 쓰고 다니죠. 당연히 와인도 즐기고요.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우산은 비를 막는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우산의 영어 단어인 엄브렐라는 그늘이라는 뜻의 라틴어인 움브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산은 들고 다니는 그늘이라는 뜻으로 비가 아니라 햇빛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국만이 처음부터 양산과 우산 겸용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동서양 모두 종교나 의례 행사를 주관하는 남자용어로 만들었고 고위층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당시 우산은 너무 크고 무거워 대신 들어주는 신하나 하인이 꼭 필요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등지에서 첫 흔적이 발견된 우산은 그리스 로마 시절엔 부유한 여성들의 양산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몰라크 우산은 긴 세월을 건너뛰어 17세기 프랑스에서 모습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이때도 우산은 주로 여성들의 햇빛 가리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 올 때 우산을 쓰는 건 사람을 젖게 하려는 하늘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라는 종교적 사고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컸습니다. 우산의 무게도 보통 2kg에 달해 실용성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장마리우스라는 금속 기술자가 가벼운 접이식 우산을 만듦으로써 프랑스에선 우산이 드디어 비를 막는 용도로 함께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하이힐로 멋내기를 즐겼던 루이 14세가 이 우산에 반해 5년간 생산 독점권을 주면서 하루아침 사이에 우산은 귀족들의 필수템이 되었죠. 영국은 18세기 중반이 넘어서야 조너스 한웨이라는 사업가에 의해 우산이 들어왔습니다. 남이 조롱하든 말든 한웨이는 날씨에 상관없이 30년간이나 우산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덕에 우산의 실용성이 알려지면서 18세기 후반에 비로소 신사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영국에선 우산을 그 이름을 따 한웨이즈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기에 우산은 비를 막는 것 외에도 아주 중요한 쓸모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만 해도 유럽의 집들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파리건 런던이건 유럽의 주요 도시엔 아직 하수도가 시설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대소변은 요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2, 3층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창밖으로 오물을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던 사람들이 봉변당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프랑스에선 반드시 물조심이라고 외친 다음에 버려야 한다는 법도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신사들은 잽싸게 우산을 펼쳐 값비싼 양복을 보호하곤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우산은 19세기 중후반이 되어서야 서구에서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마초 문화에 민감한 일부에선 우산을 쓰면 게이 취급을 당할까봐 우산을 피하고 있죠. 진짜 사나이는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말입니다. 마초는 원래 스페인어에서 나온 말로 남에게 존경받는 용감하고 책임감 있는 남성을 뜻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겨우 비 맞는 게 진짜 사나이라는 건 마초를 너무 지나치게 싸구려로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산 얘긴 끝났지만 혹 비스마르크와 이용장의 그 후 얘기가 궁금하신가요? 역시 정사가 아닌 일설에 의하면 비스마르크는 개를 잡아먹은 이용장을 대세를 함께 도모할 수 없는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문화 차이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중국과 독일의 역사가 다르게 전개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둘은 20년이 더 지나 이용장의 세계 순방길에 독일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용장의 나이는 74세였고 비스마르크 역시 사실상 은퇴 상태라 그 어떤 역사적 변화를 가져오기엔 이미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만을 놓고 보면 대만은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겨우 우리의 절반입니다. 1인당 GDP가 3분의 1 수준인 중국과도 별 차이가 없고 숙련직은 오히려 중국이 더 높을 지경입니다. 대만의 임금이 유독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1990년대 말 IMF로 우리 경제는 쑥대밭이었습니다. 반도체 고모우간에 투자는커녕 살아남기에 급급한 시기였습니다. 경쟁 관계였던 대만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자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에 70조 원을 쏟아부었죠.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대만 전체를 실리콘 섬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투자는 분명 성공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OEM 업체에 불과했던 TSMC는 시가총액이 삼성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덕에 대만은 2022년 2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 후 다시 역전되었지만 양국의 1인당 GDP는 거의 같아졌습니다. 평소 한국에 강한 라이벌 의식을 가진 대만인 만큼 당연히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과 달리 국민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성장이냐는 것입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대만의 월급은 대졸 초임이 평균 150만원대에 대기업 부장이 되어봐야 250만원 정도입니다. 반면 타이페이의 집값은 서울과 비슷하거나 일부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서초구를 능가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낮은 물가 덕에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이미 포기한 부동산은 물론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까지 껑충 뛰고 있습니다. 대만 청년의 빈곤을 상징하는 게 타오팡입니다. 타오팡은 아파트를 여러 채로 쪼갠 일종의 원룸입니다. 최대한 면적을 넓히기 위해 베란다 밖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볼록 튀어나오게 만든 불법 증축이죠. 몸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타오팡이 타이페이에선 월세가 4~50만원 합니다. 월급의 3분의 1을 이 좁아 터진 방에 써야 하니 미래를 위한 저축에 나설 여력이 없습니다. 이러니 10% 중반대의 실질 실업률을 뚫고 취업한다 해도 대만 젊은이들의 월급으론 집을 사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얼마 전엔 28년을 먹지도 입지도 않고 월급을 모아야 타이페이에 집을 살 수 있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출산율이 우리와 비슷한 연령대를 기록할 만도 하죠. 이런 주택난에도 불구하고 타이페이의 집들은 20%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너무 비싸 살 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입니다. 그럼에도 집값은 요지부동입니다. 여러 채를 가져도 세금 부담이 거의 없어서 대만의 부동산 부자들이 싸게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현실에 절망한 대만의 젊은 세대는 자국을 실리콘 아일랜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공공연히 귀도, 즉
고스트 아일랜드라고 부릅니다. 귀신 들린 섬 혹은 저주받은 섬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헬조선처럼 귀도는 대만 청년들의 분노가 응축된 단어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대만에선 졸업생을 앞둔 대학생 4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대만의 임금이 이렇게 낮게 된 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OEM 사업이 주력인 대만의 독특한 산업구조가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만은 OEM보단 ODM입니다. 둘의 차이라면 OEM이 외국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단순 생산하는 것이고 ODM은 자체의 기술로 상품을 만들 때 주문 기업의 브랜드로 팔린다는 점입니다. OEM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들이 주로 하고 기술력이 한 단계 높은 대만은 ODM 위주죠. 하지만 OEM이든 ODM이든 결국 고부가가치를 누릴 수 없는 하청기업이란 점은 같습니다. 1970, 80년대 우리가 대기업의 자원을 집중해 중공업 위주로 경제 개발에 들어갔다면 대만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전자제품을 위탁 생산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위탁 생산, 즉 OEM은 대만의 저비용 고효율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판매와 마케팅 부담이 없어서 좀 더 쉽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초기 산업을 국영기업이 주도하면서 조성된 보수적인 경제의 생태계가 분명 한몫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덕에 대만은 2002년까지 1인당 GDP에서 한국을 앞설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린 IMF 등 온갖 부침을 겪으며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가 됐죠. 하지만 OEM은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격 결정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 LG, 현대자동차처럼 글로벌 파워 브랜드를 가진 기업은 가격도 올리고 그 수익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폭스콘은 애플의 아이폰 그 어디에도 상표가 붙어 있지도 않고 제품가를 인상해도 계약액 이상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는커녕 OEM 업체는 원청업체로부터 끊임없이 원가 절감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금 상승 여력이 부족하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대만엔 비슷한 일을 하는 중소기업이 너무나 많아 경쟁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가가치 창출은커녕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경영의 모든 초점을 맞추곤 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임금을 후려치는 거였죠. 이런 상황에서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국제무역에 본격 뛰어든 게 대만엔 악몽이었습니다. 국내 기업들끼리의 경쟁도 벅찬데 이젠 하청을 따내기 위해 중국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노동력은 더 저렴했습니다. 중국 기업에 밀려 문을 닫는 대만 기업이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만의 경제 성장도 임금 인상도 멈추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은 브랜드 파워를 갖춘 대기업들을 앞세워 중국 경제 성장독을 톡톡히 누르면서 대만을 앞질렀습니다. 생존에 몰린 대만 기업들은 아예 중국으로 진출했습니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급팽창한 시장을 함께 노린 것이죠. 최고조에 달했던 2011년에만 대중국 투자액이 약 190조 원이었고 중국으로 일하러 간 대만인이 인구의 거의 10%인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중국으로선 대만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했고 게다가 언어가 같아 그 누구보다 쉽게 중국에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임금만 놓고 보면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우선 국내 기업의 대거 이탈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대만 정부는 국내에 남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려 물가를 계속 억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는 물가 따라 움직이는 임금도 당연히 억제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하면 중국과의 수주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대만에선 장기간에 걸쳐 저임금이 이렇게 고착화되어 갔습니다. 대만 정부는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자 2009년 22K 정책이라는 이름의 인턴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대학 졸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면 그 회사에 22,000 타이완 달러를 지급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34,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22,000 타이완 달러는 한때 유행하던 우리의 88만원 세대와 똑같은 88만원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기업들은
일자리보다 졸업자가 더 많은 상황을 이용해 이 88만 원을 대졸 신입 초봉으로 굳혔습니다. 이후로 오랫동안 대만의 젊은이들은 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바닥이니 이후에도 임금을 끌어올리는 건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가족경영기업, 직원들이 개선을 요구하기 힘든 경직된 기업 문화, 임금 인상을 어렵게 하는 약체 노조 등도 대만의 임금이 현저하게 낮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만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3,000달러 정도입니다. 한화로 약 4,460만 원입니다. 대만에서 이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은 TSMC나 미디어텍, 폭스콘 같은 세계적인 IT와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소수입니다. 그럼 이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경제에 노동소득 분배율이란 게 있습니다. 국민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분배율이 낮으면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개인보단 기업에 더 많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기업은 더 부자가 되고 임금을 적게 받게 된 가게는 가난해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분배율이 높으면 그 반대가 되고요. 그런데 대만은 이게 너무 낮습니다.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에 100만 원을 생산하면 대만인들은 41만 원을, 기업은 59만 원을 가져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수준이냐 하면 베트남, 필리핀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만의 국민소득은 분명 숫자상 선진국인데 분배는 동남아 수준인 셈입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인건비가 높은 선진국들은 이게 보통 70%대입니다. 우리는 68.7%로 그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으로 사는 나라 대만에서 1인당 사치품 매출은 366달러로 우리나 일본보다 높습니다. 이것만 봐도 대만의 저임금이 계속되는 동안 경제적 불평등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만의 월급이 우리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건 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바닥에는 불공정한 소득 분배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반중 제재로 인한 반사 이익과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을 맞아 대만 경제가 호황이라지만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한 보통의 대만인들이 이걸 실감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